예, 매칭 모형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마켓 타이니스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이제 세타, 스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세타 스타가 결정이 되면 이제 장기 균형 실업률 U, 그다음에 베이컨시 이런 것들이 차례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봤던 두 개의 커브, 잡 크리에이션 커브와 잡 밸류 커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세타와 J가 있고 잡 크리에이션 커브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잡 밸류 커브에 J와 세타가 있어요. 결국 두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하나는 우하향하고 하나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두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장기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타 스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좀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스타가 결정이 된다면 바로 여기에서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잡 크리에이션 커브를 우리가 우상향하게 이렇게 컨케이브한 형태로 그렸고요. 이걸 읽을 때는 반드시 J로부터 세타의 방향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잡 밸류가 높다면 기업들은 그만큼 더 많은 베이컨시를 포스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켓 타이니스가 상승한다, 구인 배율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잡 밸류 커브는 반대로 세타에서 J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버 마켓 상황이 워커에게 우호적이다, 비교적 세타가 높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협상 임금, 내시 바게닝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은 이윤이 하락하기 때문에 잡 밸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타가 상승하면 J는 하락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잡 밸류가 보여주는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쉽게 우리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장기 균형, 구인 배율이 결정됩니다. 혹은 뭐 레이버 마켓 타임리스죠. 그래서 세타 스타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 크리에이션 커브랑 잡 밸류 커브 두 개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제 매칭 모형은 결국 크게 두 개의 곡선으로 크게 뭐 두 개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퀄리브리엄 마켓 타이니스가 결정이 되는 식, 잡 크리에이션 커브와 잡 밸류 커브가 만나는 하나의 균형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세타 스타가 결정이 된다면, 구인 배율이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어림플로이먼트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베버리지 커브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돌아가 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슬라이드.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을 얻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베버리지 커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 이용하면 돼요. 근데 베버리지 커브를 이용하게 될 때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베이컨시의 변화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이 두 식으로부터 두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장기 균형 구인 배율 레이버 마켓 타임리스 세타 스타를 얻을 수 있고, 이걸 대입하면 11번식에서는 사실 장기 균형 실업률을 하나밖에 얻지 못하지만 베버리지 커브를 이용하게 되면 U 스타도 얻을 수 있고 V 스타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베버리지 커브를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세타 스타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균형에서의 vacancy unemployment ratio 혹은 뭐 labor market tightness 구인 배율을 얻었고요. 구인 배율은 바로 U분의 V예요. 균형 상태에서의 U분의 V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베버리지 커브 상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우상향하는 직선을 그리는데 반드시 기울기가 세타 스타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 스타가 1이라면 기울기가 1이 되게 그리면 됩니다. 그 말은 U가 하나일 때 V도 하나고요. U가 10일 때 V도 10이어야 되고 이제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면 되고요.
그러면 베버리지 커브와 만나는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버리지 커브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커브고 세타라고 하는 그림은 원점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세타인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하나만 아주 우리 나이스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이게 장기 균형 실업률 이 값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 값과 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vacancy v 스타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그림을 이용하면 구인 배율, equilibrium market tightness 우리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균형 실업률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vacancy도 균형에서 vacancy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마지막 섹션인데요. 모형을 이용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레이버 마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 함께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다루게 될 세 가지 실험은 익스페리먼트는 첫 번째는 실업급여가 늘어날 때 B가 늘어날 때 첫 번째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은 생산성이 증가할 때, 이 생산성은 매칭을 이룬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의 산출량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티비티가 늘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의 효율성이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구인 배율, 마켓 타이니스와 실업률과 베이컨시 관점에서 이제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단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모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단기 변화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기는 해요. 하지만 생산성 변화 말고 이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라든가 네 번째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변화가 막 어떤 달은 어제는 높았다가 뭐 내일은 떨어지고 막 이러한 그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매칭에 대한 효율성도 그렇죠. 노동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가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다만 두 번째 생산성의 변화는 이것은 경제 전체의 어떤 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업급여 UI benefit,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이고요. 첫 번째 실업급여가 늘어나는 경우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제가 편의상 이 식을 다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실업급여는 어디에만 나타나냐면 job value curve에만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job creation curve라든가 혹은 마지막에 장기 균형 실업률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세 개의 곡선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곡선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job value curve만 영향을 받을 거고요. 자, 왜 영향을 받는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실업급여가 높아지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워커의 협상력이 전보다 커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치를 브레이크업하고 나갔을 때 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협상 과정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임금이 높아지고 더 높은 임금을 기업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job value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job value curve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실업급여가 높아지면 job value curve가 떨어지고 다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구인 배율이 마켓 타이니스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세타 0에서 세타 1으로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노동시장이 워커들한테 덜 페이버러블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실업급여가 높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에게 더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실업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굿 뉴스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노동시장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협상 임금을 끌어올려서 기업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일자리를 포스팅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세타가 하락하게 되고요.
장기 균형 실업률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세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세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job finding probability가 새로운 균형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job finding probability를 m의 세타의 1-알파라고 불렀는데 세타가 떨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균형에서 워커들이 그 구직자들이죠.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어떤 의미에서 재미있냐면 실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 실업급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 실업급여는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현실에서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급여인데 실업급여인데 우리 모형에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급여라고 우리는 가정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실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임금을 끌어올리고 협상 임금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혹은 잡 포스팅 인센티브를 떨어뜨려서 새로운 균형에서는 전보다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에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확률도 떨어지게 돼요.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job finding probability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자,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업 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항상 일정해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F의 확률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S의 확률로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확률인 F의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달라지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똑같아요. S로 똑같지만 나가는 확률이 전부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가는 확률은 떨어지고 들어오는 확률은 일정하니까 상대적으로 풀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전부 다 풀이 커질 거예요. 바로 그 결과를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배율이 새로운 균형에서 하락하게 되면 실업률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상승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구인 배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구인자 수는 어떻게 될까? 베이컨스는 어떻게 될까? 이 그림에서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아까 그림과 동일하고요. 하나 달라진 것은 제가 여기에 이제 베버리지 커브를 그렸습니다. 똑같이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같은 그림이에요. 앞에 슬라이드와 오른쪽 그림만 제가 다르게 그렸습니다. 베버리지 커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세타가 하락하게 되겠죠. 실업급여가 상승하면. 그러면 원래 최초의 균형에서의 구인 배율은 세타 제로스타였고요.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상승하면서 이제 새로운 구인 배율은 하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락했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기울기가 떨어진 거예요. 새로운 구인 배율은 세타 원스타가 됩니다. 자, 이 수준으로 하락하게 돼요. 자, 그러면 베버리지 커브와 다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버리지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정반대여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은 상승할 거고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버리지 커브의 장점은 뭐냐면 베이컨시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구인 배율이 균형 구인 배율, 이퀄리브리엄 마켓 타이니스가 떨어지고 베이컨시 하락하고 실업률 상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다른 모형에서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는 결과들이고요. 우리 매칭 모형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유니크하고 새로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생산성인데요. 우리 G라고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G는 job value 커브에만 나타나고 job creation 커브나 장기 실업률 커브,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beverage 커브도 나오는데
베버리지 커브에도 G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매칭을 이룬 기업과 워커 사이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충격이 온다. 우리가 전에 총 요소 생산성 TFP 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G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우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동일한 충격이 오는 상황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G의 충격이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G가 상승한다면 여기에서 반응하는 것은 앞서 실업급여에서와 마찬가지로 job value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생산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도 상승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시 바게닝 웨이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성과 실업급여 나누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job posting cost, 그 다음에 구인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웨이지는 상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고 job value도 상승할 테니까 기업들은 더 높은 job value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job value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원래 균형은 여기였었는데 이제 새로운 균형은 Q1 스타로 죄송합니다. 세타 1 스타로 이동하게 되고요. 세타 1 스타는 세타 0 스타보다 더 높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균형 마켓 타임리스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 균형 실업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세타가 상승하게 되면 실업률은 하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토리로 우리가 직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뭐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잡 크리에이션을 늘릴 거예요. 전보다 더 많은 잡을 포스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잡이 포스팅이 될 테니까 실업자들은 보다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요. 아까 이제 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매칭 확률이라고 하는 job finding probability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 세타의 1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근데 새로운 균형에서 세타가 높아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전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F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업 풀에서 들어오는 비율은 항상 일정한데 이제 나가는 확률이 전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럼 나가는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풀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새로운 균형에서는 전보다 풀이 작아질 테니까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컨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우리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베이컨시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균형에서 마켓 타이니스는 상승할 테니까 베버리지 커브에서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상승하도록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구인 배율은 전보다 높아졌으니까 자, 원래는 이 점에 있었는데 경제 전체의 생산성 충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매칭에만 워커와 기업 사이의 매칭에만 어떤 충격이 나타나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업장의 모든 매치에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세타가 상승해서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하락하고 job vacancy는 전부 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포스팅할지 말지를 결정할 잠재적 진입 기업들이 전부 다 job value가 높아졌으니까 잡 포스팅을 통해서 레이버 마켓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더 많이 하이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 배율이 상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워커들은 보다 더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서 실업률은 하락하고 베이컨시는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구인 배율이 상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버리지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생산성 충격이 오면 베버리지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실업률은 하락하고 구인 기업 수 베이컨시는 늘어나게 돼요. 자, 우리가 전에도 비슷한 슬라이드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TFP 충격이 왔을 때, 정부 지출 충격이 왔을 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제 기억에 4장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5장인가요? 4장에서 비즈니스 사이클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매칭 모형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라고 하는 생산성의 증가를 생산성 충격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형 경제의 GD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매치가 기업과 워커가 만나서 G만큼을 생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매치의 개수가 경제 전체에 몇 개가 있냐면 모두 2개가 있어요. 2. 왜 2개냐면 employed 일을 하는 취업자들의 숫자가 곧 매치의 개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형성이 된 매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M은 M의, 스몰 M의, U의 알파, V의 1 마이너스 알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롭게 고용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고용관계를 형성한 매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새롭게 생긴 것도 일부 있지만 지난기에 형성이 되고 지난기까지 쭉 온 것 중에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기업과 워커의 숫자를 카운트를 해보면 하나의 페어니까 모두 몇 개의 페어가 존재하냐면 취업자 수에 해당하는 2개의 페어가 존재하겠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동일하게 기업들, 매치를 이룬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산출량, GDP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모두 G만큼씩 생산하니까 G가 모두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성 곱하기 2천만 하면 이제 이게 바로 경제 전체의 GDP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는 우리가 매칭 모형에서는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생산성 충격이 발생했으니까 GDP가 늘어나겠죠. 네, G가 충격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aggregate GDP, aggregate output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관찰했었냐면 웨이지는 GDP와 비교적 함께 움직이지만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웨이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weekly pro-cyclical 합니다.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업은 counter-cyclical 하고요. 경기 역행적이고 employment는 경기 순행적 pro-cyclical 하고 vacancy도 프로시클리컬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베이컨시 늘어나고요. 경기가 나쁠 때 베이컨시 줄어들겠죠. 자, 이제 모델에서도 우리가 지금 본 매칭 모형에서도 같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격이 발생하면 GDP가 늘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G times E가 우리 GDP라고 정의했으니까 다른 건 생산하지 않잖아요. 생산되는 건 하나의 페어가 G만큼을 생산하니까 모두 E의 페어가 존재해서 G times E만큼 G times E가 GD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GDP가 늘어나요. 그러면 웨이지가 프로시클리컬 하려면 웨이지도 늘어나야 되겠죠. GDP가 늘어날 때 다른 변수들이 같이 다 늘어나면 프로시클리컬한 거고 GDP가 늘어날 때 어떤 변수가 반대로 움직이면 그건 카운터시클리컬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균형에서 G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면 구인 배율도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웨이지는 상승해요. 웨이지는 G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GDP가 늘어났고 그래서 웨이지도 늘어나요. 그래서 웨이지는 우리가 프로시클리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매칭 모형의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칭 모형에서는 웨이지가 지나치게 많이 반응하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이 모형이 보여주는 어떤 웨이지의 반응 정도가 현실하고 조금 다르게 더 커요. GDP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현실에서만큼만 늘어나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변화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같은 경우 우리 실업 하락한다는 거 확인했었죠. GDP가 늘어나는데 실업은 하락해요. 실업률 떨어져요. 그러면 카운터 시클리컬한 거 맞고 그 다음에 고용은 어떤가요? 고용은 우리가 1-U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실업자들의 숫자와 취업자들의 숫자를 합쳐서 그냥 우리가 1이라고 불렀으니까 고용 변수는 GDP가 늘어날 때 실업률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1-U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GDP가 늘어날 때 취업자 숫자도 늘어나요. 따라서 고용 변수는 고용은 프로시클리컬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베이컨시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컨시는 생산성이 늘어날 때 베이컨시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G가 늘어날 때 GDP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베이컨시도 늘어나요. 따라서 베이컨시도 프로시클리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형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거의 정확히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을 똑같이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얼마만큼 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해요.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은 사실 그런 것에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더 잘 맞추는가 아니면 조금 덜 맞추는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모형은 생산성 충격이라고 하는 것, 생산성의 변화가 실제 데이터에서의 변화를 매우 잘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매칭의 효율성이 변화할 때 매칭의 효율성은 매칭 함수의 스몰 m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매칭 함수의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job creation curve, JC 커브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기 실업 결정하는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장기 실업률 수준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job finding probability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F는 다시 M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매칭의 효율성이 장기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버리지 커브도 이어서 볼 텐데 보시면 베버리지 커브에도 마찬가지로 매칭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M, 스몰 m이 나타나요. 그래서 매칭의 효율성이 변화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에 대한 것을 볼 때에는 반드시 두 개의 곡선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잡 크리에이션 커브에서 M이 떨어지는 경우, 자, M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자, M이 하락하는 아까는 이제 잡 크리에이션 커브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M이 커지면 잡 크리에이션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고요. 반대로 M이 하락하면 잡 크리에이션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잡 밸류가 일정할 때 기업 입장에서 매칭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그러니까 M의 값이 스몰 M의 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매칭이 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이컨스를 포스팅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테니까 세타 구인 비율 마켓 타임니스 세타는 하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 밸류가 일정한 상태에서 만일 매칭이 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베이컨시 포스팅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 배율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균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일단 기업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잡 크리에이션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구인 배율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이건 우리가 당연히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칭이 전보다 어려워진 거예요. 뭔가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전보다 심해져서 혹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 아니면 기업이 원하는 어떤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전보다 매칭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전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기업들이
저는 이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약간 이렇게 sarcastic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기업들이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빅데이터든 무슨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게 지금 막 뭐 코딩 이런 게 막 그 빅데이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 오리엔티드 돼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도 그쪽 전공하신 분들을 많이 우리 모시고 있는데 제 생각에 좀 전 위험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이렇게 돌이키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딩이라는 거예요. 저도 코딩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논문 쓸 때 기본적으로 코딩만 하면서 논문을 쓰기 때문에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더 복잡한 모형의 제가 컴퓨터로 코딩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씁니다. 뭐 C++를 쓸 때도 있고, 포트란 같은 프로그램을 쓸 때도 있고요. 매들랩 같은 거 쓸 때도 있고, R이나 파이썬 이런 건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제가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세상이 막 변한 것처럼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게 사실 넌센스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코딩을 하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계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특히 제가 하는 분야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비교적 코딩을 잘하는 편에 속해요.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당연히 코딩을 잘하는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슈를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거시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연구 분야에 필요해서 사실 논문을 쓸 때 상당 부분은 코딩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회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능력은 저는 이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C++라든가 혹은 뭐 여러분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어떤 랭귀지 하나 정도는 한 코र्스 정도는 이수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하고요. 그러면 다른 소프트웨어나 코딩 문제들은 비교적 대부분 다 랭귀지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스트럭처만 잘 알고 논리적인 사고가 잘 되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이제 말풍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연결하는 그런 연습 트레이닝만 조금 받으시면 누구나 다 해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갑작스럽게 매칭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갑작스럽게 갑자기 이 코딩 능력을 기업들이 원해요. 그런 사회로 변했어요. 그냥 제가 약간 sarcastic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매칭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기본적으로 코딩 능력을 장착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 구조 변화가 혹은 이제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 구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럼 이제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균형 상태에서 구인 배율, 마켓 타이니스는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장기 균형 실업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 균형 실업률도 매칭의 효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M이 떨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전과 동일한 구인 배율 세타 수준에서 M이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은 높아지는 게 맞아요.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버 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의 풀이 있는데 항상 균형 상태에서는 나가는 비율과 들어오는 비율, 그러니까 나가는 숫자와
들어오는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실업자들의 숫자가 같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구인 배율은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나가는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실업에서 고용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풀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구인 배율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풀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구인 배율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장기 균형 실업률 곡선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균형에서의 구인 배율이 또 하락을 했어요. 여기에서 구인 배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적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균형 구인 배율이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데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업률은 더 많이 상승하겠죠.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었더라면 물론 구인 배열도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매칭의 효율성 스몰 m에 영향을 받지 않았었더라면 그러면 실업률은 이 정도만 올라갔을 텐데요. 장기 균형 실업률은 매칭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업률은 U1 스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베이컨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베버리지 커브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베버리지 커브를 봐야 되는데 베버리지 커브에도 매칭의 효율성 스몰 m이 나타나요. 그리고 매칭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버리지 커브가 안쪽으로 이동하고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반대로 베버리지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제가 따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베버리지 커브예요. 세로축이 베이컨시고 가로축이 실업입니다.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리는데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베버리지 커브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균형에서 원래 균형은 마켓 타임니스는 세타 제로 스타였고요. 그 새로운 균형에서 이제 균형 구인 배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인 배율이 하락했습니다. 세타 원스타로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베버리지 커브는 이 곡선이 아닐 테니까 최초의 균형은 점을 한번 찍어 놔보죠. 이게 최초의 균형이었었습니다. 다른 색으로. 이게 최초의 균형이었고요. 자, 이제 베버리지 커브는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의 균형 구인 배율은 세타 원스타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그러니까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최초의 균형 이 점에서 점 A라고 할까요?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게 됩니다. 점 A와 점 B를 비교해 보면 실업률은 당연히 상승해요.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는 구인 배율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만일 새로운 균형 구인 배율이 세타 원스타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만약 이렇게 그렸었다면 더 많이 하락하게 이렇게 그렸다면 세타 2스타까지 하락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균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균형 구인 배율은 죄송합니다. 여기 새로운 새로운 균형에서의 베이컨시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베이컨시의 변화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for sure 베이컨시가 늘어난다 아니면 베이컨시가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죠. 균형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라고 하는 것은 vacancy unemployment ratio예요. 그런데 새로운 균형에서 세타는 하락합니다.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부 다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균형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상승했어요. 균형 구인 배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이컨시가 조금만 늘어나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도 균형 구인 배율은 하락한 것처럼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고 또는 베이컨시가 하락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베이컨시가 실업률의 상승만큼 상승하지 않고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균형 구인 배율은 하락할 수 있어요. 가능하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겠죠. 이게 B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C의 경우처럼 균형 구인 배율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그렇다면 베이컨시도 당연히 하락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C의 경우, 이 그림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구인 배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베이컨시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고 혹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for sure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베이컨시의 변화는 물음표를 해놓은 게요. 어디로 움직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베이컨시가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크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 데이터에서는 이제 베버리지 커브가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조금 안타깝죠. 데이터의 문제인지 저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베버리지 커브 한국 데이터 가지고 뭐 조금 많이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베버리지 커브가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베버리지 커브를 그려낼 수 있을까를 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 베버리지 커브 2007년부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대체로 보시면 여기에서 출발하고요. 이때가 2007년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글로벌 금융 위기예요. 이게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생산성 충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생산성 충격에서 이렇게 파지티브한 충격이 온 거예요. 생산성이 늘어나는 충격이 왔을 때는 베버리지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반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죄송합니다. 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베버리지 커브가 사실은 이런 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베버리지 커브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베버리지 커브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커브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생산성 충격이 네거티브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처럼 베이컨시는 줄어들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이런 경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림으로 따져보면 이러한 레이버 마켓 타이니스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타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커브를 따라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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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린 거죠. 그 그림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그 경제 이론의 힘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걸 여러분 마음대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읽었을 뿐이죠. 꿈 해몽하듯이 그냥 막 해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이 그림을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나름 논리적으로 그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또 another story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쯤 와서는 이제 여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레이트 리세션의 이제 정점이죠, 정점. 여기서 이렇게 막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끝나서 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보시면 베버리지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새로운 베버리지 커브가 관찰이 돼요. 이런 새로운 베버리지 커브가.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 안쪽에 있는 베버리지 커브를 따라서 베이컨시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논쟁도 얼마 전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뒤집어진 세상에 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기존에 좀 되게 재밌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그 문제들, 거시경제학의 많은 문제들이 뭐 지금은 정말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확진자 숫자가 뭐 한 100여 명 안팎 정도지만 다른 국가들은 정말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한국만 뭐 한국도 중요하죠. 가까운 이웃이고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요. 웬만한 이슈들은 경제학에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은 지금 뭐 그렇게 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뭐 한 5월 한 5월쯤 데이터인데요. 5월 6월쯤 데이터인데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베이컨시는 줄어들지 않고 이제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시적인 사실 전례 없는 충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것인가는 뭐 저도 나름 생각은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뭐 별로 그렇게 파운데이션이 튼튼하지 않은 설명들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동해 갈지 실업과 베이컨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의 베어리지 커브가 나타날지 또 재미있는 이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고요. 6장을 너무 길게 해서 이제 6장을 벗어나서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음 장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이슈예요. 기말 시험이 우리 기말 시험은 12월 21일 월요일 1시 반에 보는 것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줬는데요. 아직은 텐터티브한 것 같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곧 일정을 더 날짜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21일 월요일 4교시니까 1시 30분 우리 강의 시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50주년 기념관 419, 420, 421호 세 개의 강의실에서 이거 저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분산해서 시험 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강의실을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며 가며 뭐 다 만나기도 할 텐데 입장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뭐 시험 끝나고 나가는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시험 보러 오는 시간은 다 똑같은데 그럼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층으로 구분하면 419, 519, 뭐 619 이렇게 나누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뭐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죠. 뭐, 그왜 옆강의실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학교에서 이렇게 경제학과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100여 명 이상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어, 기말 시험도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해 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온라인 시험을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항상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라인 시험에서 치팅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약을 제가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의 또 나름 페어하게 시험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말 시험을 이렇게 우리 학교에 가서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강 인원 숫자가 14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시험을 권장한다고 알려왔고, 뭐 저는 무시하고 싶습니다만 학생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제 마음의 결정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 뭐 학교에 와서 시험 보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학기 초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다 말씀드렸고 학생들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여론조사 비슷하게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요. 뭐 혹시 마음의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문조사라든가 공지 뭐 노티스 하는 그런 공간에 뭐 가급적 뭐 오늘 내일 빠른 시간 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고하시고요. 일단 요건 지워 놓겠습니다. 우선 12월 21일 월요일 1시 반 기말 시험 파이널이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